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어떤 명목이든 간에 공무를 담당하는 이런 일에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냈습니다.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의 김은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가 있었죠. 1948년 9월에 재헌국회에서 친일 부역을 한 사람들,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들을 박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고 말하는 것들이 꾸려졌습니다. 그 산하에 특별경찰까지 두고 친일 기업가였던 박흥식, 일본군에 입대하라고 선전을 했던 최남선, 이유주 같은 사람들을 검거해서 재판에까지 회부하는 등 친일파들을 색출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반민특위가 제대로 잘 됐다면 상당수의 친일파들을 척결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불행히도 친일파들을 대거 기용한 이승만 정부가 사실상의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민특위 활동은 지지부진했고요. 그래서 결국 1년여 만에 법무부가 특별경찰대를 강제 해산하면서 특위가 기능을 상실했고 결국 1년 1개월 만에 완전히 해체가 됐습니다. 반민특위가 특징이 있는 거는 그 안에 경찰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검찰, 판사까지도 따로 두고 친일파들을 색출을 하려는 노력을 했던 거고요. 반민족 행위자 7,000명 정도로 파악을 해서 검거를 시작을 했고 체포가 수백 건에서 반민특위가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척결을 위한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사건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있는데요. 국회 프락치 사건 같은 경우는 1949년 5월부터 당시에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학수 등 국회의원 13명을 남로당과 접촉하고 공산당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을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반민특위에 참여한 진보계열 인사였고, 특히 미군을 완전 철수하고 남북이 함께 정당을 만들고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회의를 개최하자라고 해서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했던 의원들이었는데요. 당시에 북진통일만을 주장을 했던 이승만 정권이 이들에게 국회 프락치 혐의를 씌웠던 사건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반민특위가 영향을 받았고요. 곧바로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49년 6월에 있었는데요. 한밤중에 당시에 중부경찰서장이었던 윤기병이 지휘하는 무장경찰들이 반민특위 본부를 습격해서 특위위원과 산하특별경찰대 대원을 무장해제시키고 체포를 하고 고문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들이 미군정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친일파를 대거 기용하고 이승만이 그에 동조하면서 사실상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한 것인데요. 남한 단독정부 수립 후에 재헌국회 등을 통해서 친일 청산을 위한 노력은 했지만 결국 미군정과 이승만에 의해서 좌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미국의 뜻을 따랐던 정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첫 번째는 정말로 외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가가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만 그래도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제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도는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4년도에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2005년에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의 경우에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서 4년 안에 활동을 끝내기로 했고 1회에 한해서 6개월 연장 가능하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9년 11월에 1,005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발표하고 활동을 끝냈는데요. 이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법으로 살아있는 법이고요. 심지어 2023년 작년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직급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도 있었어요. 재산기소법의 경우에도 4년 안에 활동을 끝내기로 했고, 이건 아까하고는 달리 2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법에서 정해놨었는데
있었는데 이명박이 정권을 잡으면서 승인을 안 해줘서 연장을 못하고 활동을 끝냈습니다. 재산 몰수가 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보면 168명이었고 토지를 굳고 환수한 것이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합니다. 액수로는 시가로 2,106억 원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도 여전히 현행법으로 살아있는 법이고요. 법은 있는데 그 핵심인 위원회 활동을 4년으로 정하는 바람에 결국 제대로 친일 청산을 또 못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거는 독일과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 부역자들에게 하는 처벌에 관한 거죠. 지난 8월 20일에 독일 연방법원은 나치 사령관의 비서 겸 타자수였던 현재 99세의 여성을 부역자로 유죄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비서였는데 수용소 살인을 방조했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독일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끝나기 바로 직전 1944년부터 나치 부역자들을 처벌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경찰과 판검사, 외교관부터 숙청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과 지식인들 숙청을 단행을 하게 됐는데 왜 경찰과 판검사, 외교관부터 숙청을 시작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나치 부역자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과 지식인을 숙청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의 부역행위는 일반 사람들의 부역행위보다 몇백 배 더 나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나치 전체주의의 민족의 혼과 정신을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는 프랑스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다 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면 기업들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을 국유화하면서 몰수를 했는데 그 일반 국민들보다는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을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여전히 시효가 없게 계속 이 범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을 형법에 규정을 해서요. 지금까지도 나치 부역자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치 협력 민족 반역자를 가장 철저하게 응징한 나라는 노르웨이랍니다. 노르웨이는 거의 92,000명에 달하는 사람을 민족 반역 혐의로 수사를 하고 그중에 절반이 넘는 47,500명에게 모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럽에서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이러한 활동들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몇 개의 친일 청산을 위한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를 당론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법안 발의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제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이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뭐냐면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 이런 사람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 어떤 명목이든 간에 공무를 담당하는 이런 일에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김용만 의원이요. 국립묘지법 개정안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를 더럽힌다라고 해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장을 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만들었고요. 보훈부 장관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상훈법 개정안을 통해서 서훈을 취소하도록 했고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서 국가유공자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시키는 조항을 개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친일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친일 청산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친일을 넘어서 매국 역적 짓을 하고 있는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 다음도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프랑스가 나치 협력자에 대해서 처단을 할 때 프랑스가 보여준 과거 청산의 본보기는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자유와 사회정의 그리고 인권이 존중받는 국가 건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우리도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